지금 국제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보고 있어요. 한국이 급격한 민주주의를 이뤘다. 아주 크게 칭찬했는데, 이 한국이 이렇게 그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간다면 사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신기원을 일으킬 만큼 아마 잘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데 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인민주의인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은 용납하면 안 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민주공화국을 바꾸려고 하는 세력이 이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사법부라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사법부가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다 뭐 어떤 특정한 집단이 다 사법부를 장악을 하고 있고 이래야 되니까 지금 이 새 대통령이 정신 차리든지 국회가 정신 차리든지 아니면은 헌재가 정신 차리든지 어느 한쪽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게 되면은 좀 제대로 굴러갈 터인데 지금 대통령이 망가졌죠. 지금 국회 저렇게 하고 있죠. 사법부가 제대로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요,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은 이런 권력의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배웠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담권분립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권력만이 아니라 입법부의 권력 또 사법부의 권력도 견제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소위 민주의식이 이번 기회에 일어난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최후의 일이 지금 계엄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것을 한국 사회가 지금 용납을 하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회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항상 나쁜 사람이고 국회는 항상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대통령도 잘못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국회 다수당도 잘못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똑같이 견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목회하는데 장로님들이 20번 이상 목사님이 하는 인사권에 대해서 비토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회 권력이 견제받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요. 지금 현재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요,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점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대한민국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특정 계급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모든 대한민국의 주인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인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예요. 국민. 그러니까 특정 계급을 높이는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위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저도 지난번에도 촛불 시위할 때 나가봤는데 저는 그때 태극기 집회에도 가보고 촛불 집회에도 가봤어요. 그런데 촛불 집회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그 깃발 가운데 People's Republic of Korea, People's Republic,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냥 깃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상해서 제가 찍어놨어요. 지금도 제 카톡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지금 민노총 집회하는 거 보면요, 완전히 볼세비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데 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인민주의인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은 용납하면 안 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민주공화국을 바꾸려고 하는 세력이 이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 기독교도 정신없는 사람들이 민중이라고 하는 말은요, 인민을 다른 말로 한 거예요. 인민하고 민중이라는 말은 같은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약한 자 편에 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인민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봉건주의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봉건 계급도 타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득권층, 조선시대 양반계층도 인정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동시에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되는 인민계층도 인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떤 나라냐? 부자도 잘못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잘못할 수 있고, 그런데 과거에는 양반이기 때문에 옳고 쌍놈이게 들었다 그래서 양반 중심적인 사회였다면은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옳고 가진 사람은 다 틀렸다. 이것도 잘못인 거예요. 미국의 PC주의도 그런데 있는 거죠. 주류는 다 틀렸고 비주류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된다. 남녀가 결혼한 주류는 비주류인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사회도 보면은 제가 다음 주일에 트럼프와 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 비주류는 주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지만은 주류는 비주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폴리티컬 뭐죠? 커렉트니스죠? PC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진 자도 잘못할 수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잘못할 수 있고, 그래서 사안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계층에 있으니까 옳은 것이고 어떤 계층에 있으니까 틀린 것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 사회는 어떤 거냐, 계층 이동이 좋은 거예요. 조선은요 양반 계층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노동자 공산당이 바꿔지잖아요. 한번 계급이 고착되는 거예요. 그럼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잘할 때는 올라가고 잘못하면 떨어지고 하는 계층 이동이 한 것이라고요. 예, 이런 점에서 이 나라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삼권 분립의 원칙입니다. 제가 미국의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여러분들 미국 사시는 분들 혹은 카나다 사시는 분들은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토크빌이 20대 전반에 그 책을 썼어요. 저는 20대 전반에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공부만 했는데 20세 전반에 토크빌이 그런 위대한 책을 썼다는 것을 보면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것도 6개월 동안 미국에 와가지고 인터뷰해가지고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 2층 방에 올라가가지고 2년 동안 써가지고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명절을 남겼어요. 서울대학에서요 신입생들한테 우리가 읽어야 될 인류의 고전 10권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예요. 지금까지 나온 어떤 책보다도 미국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은요,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미국이 독립을 했을 때 제일 염려한 것이 뭔 줄 압니까?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면은 대통령이 왕이 되면 어떡합니까? 나 대통령 해보니까 재밌어. 나 계속 할 거야. 대통령이 권세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권력의 분립이라고 하는 것을 했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 권력의 분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정신이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인 인간은 견제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건 칼빈주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것이 삼권 분립이에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또 그다음에 법을 판단하는 사람 다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력은 국회가 견제하고 또 국회가 국회나 또 행정부를 또 이 사법부가 또 견제하고, 그래서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대통령의 권한도 견제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4년 중임제로 만들었지만은 동시에 국회의 권한도 분리시켜가지고 미국 하원은 재정권을 가지고 미국 상원은 또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도요 1950년대 우리나라 국회에 너무나 큰 권력이 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트럼프 때인가요? 하원에서는 탄핵이 가결이 됐는데 상원에서 부결돼 가지고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견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독재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왕의 독재 혹은 대통령의 독재만 견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두 번도 못하게 해서 7년, 5년 단임제로 끝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제일 대통령 하기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이라고 뭐 잘못있겠어요? 그러나 대통령 때 한 일에 대해서 별로 크게 문제 삼지 않냐고 눈 감아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대통령 끝나고 제대로 있는 사람이 없어. 어떤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뭐 정말로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러나 이건 어떤 면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혹은 조선 정독부 시절 또 독재를 경험했던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대통령이 독재자가 되어서 국민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아마 이런 점에서 계엄을 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 강력한 저항운동이 일어난 것은 뭐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국회의 권력도 견제를 해야 돼요.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목회하는데 장로님들이 20번 이상 목사님이 하는 인사권에 대해서 비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회 권력이 견제받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요. 지금 현재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최후의 일이 지금 계엄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것을 한국 사회가 지금 용납을 하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회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항상 나쁜 사람이고 국회는 항상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대통령도 잘못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국회 다수당도 잘못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똑같이 견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사법부라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사법부가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다 뭐 어떤 특정한 집단이 다 사법부를 장악을 하고 있고 이래야 되니까 지금 이 새 대통령이 정신 차리든지 국회가 정신 차리든지 아니면은 헌재가 정신 차리든지 어느 한쪽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게 되면은 좀 제대로 굴러갈 터인데 지금 대통령이 망가졌죠. 지금 국회 저렇게 하고 있죠. 사법부가 제대로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요.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은 이런 권력의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배웠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당권 분립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권력만이 아니라 입법부의 권력 또 사법부의 권력도 견제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소위 민주의식이 이번 기회에 일어난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지금 국제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보고 있어요. 한국이 급격한 민주주의를 이뤘다 아주 크게 칭찬했는데 이 한국이 이렇게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간다면 사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신기원을 일으킬 만큼 아마 잘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잘못하면 이제 나라 전체가 이제 아주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뭐 입법, 사법, 행정이 망가지게 되면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죠. 제가 보면은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들이 정신없게 되니까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집에도 보면은요, 부모가 일을 잘못하면은 부모가 조금 어리숙하면은요, 자식들이 똑똑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자식은요, 어설픈 부모 밑에서 나오지. 부모가 다 모든 걸 잘해가지고 다 가이드해주는 자식들 가운데서는요, 똑똑한 자식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한국의 보수주의는 누가 지켜주었느냐? 권력이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한국의 보수주의를 누가 지키느냐? 권력이 지키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를 군인도 지켜주지 않냐고, 사법부도 지켜주지 않냐고, 누가 지켜주느냐? 국민이 지키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그만큼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냐? 인민이 아니라 국민이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인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봐야 된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어느 편에 설 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오랫동안 중화질서에 의해서 살아왔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질서에서 살아왔어요.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동아질서랄지 소련도 소련의 공산주의 질서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질서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러나 지금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는 중국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1세기 들어서서 중국이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옛날 꿈을 다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아시아에서는 자기가 대장 노릇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질서에 순종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슬라브 문화에서는 러시아가 대장 노릇 해야 되고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배반하고 EU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문명의 전쟁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슬라브 문명,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 문명, 그다음에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 문명,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랄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 문명, 이런 것들이 지금 말하자면 미국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은 세계의 축이었다면은 이제는 각 지역마다 지역 대장이 있어가지고 이 바운다리 안에서는 내가 대장 노릇 할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과 손을 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한반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지리적으로 보면 동북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볼 때 한반도를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이스트, 글로벌 웨스트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반도가 글로벌 이스트, 글로벌 웨스트, 글로벌 사우스 이 세 가운데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글로벌 이스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한반도는요,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웨스트에 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글로벌 웨스트가 뭐냐면요, 자유를 사랑하는 자유세계 질서를 글로벌 웨스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지금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지리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서방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그것을 놔두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서구 문화, 미국이나 유럽 빼놓고 비서구 국가 가운데서 기독교 문명과 민주주의를 다 같이 실천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하면서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다 같이 받아들인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일본은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은 그 종교적으로는 신도이즘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요, 서구문명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는요, 러시아의 지금 저는 큰 싸움 배후에는요, 러시아는 항상 서방에 대해서, 서유럽에 대해서 혹은 서구 문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틴이나 공산주의나 다 서구 문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비서구권에서 서구 문명과 기독교를 다 같이 받아들인 나라, 특별히 개신교를 다 같이 받아들인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필리핀도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지만은 거기는 캐톨릭 국가지요. 민주주의이면서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면서 개신교 국가예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다시 부상을 하고 있다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국은 한반도를 왼팔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반도가 자기에게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국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저번에 홍콩을 삼키고 그다음에 대만을 삼키고 그다음에는 뭘 삼키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다음에는 한반도를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번 그 부통령 펜스가 연설하는 걸 들었는데 펜스의 연설이 뭐냐면요, 중국이 미국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중국이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가를 연설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연설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도요, 좀 호주에도 그런 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호주나 미국에 그런 영향력을 미칠 때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요, 거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큰 것은요, 19세기 후반부터 우리가 중화질서에서 독립해서 독립문 세운 것이 중화질서에서 벗어나서 독립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화질서에서 벗어나서 독립했는데, 그래서 글로벌 웨스트로 가서 서구문명을 받아들이고 오늘의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얻었는데, 이런 것들을 거꾸로 해가지고 20세기 중반에 들어서서 다시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질서에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뭐 윤석열이 좋고 뭐 누가 나쁘고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혹시 이러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다시 한반도가 다시 친중 질서 안으로 속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는 어떻게 되고, 이것이 염려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라고 찬송가처럼 지금 우리 한민족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사명이 있다. 너는 그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를 만나야 된다. 가이사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중심에다가 두셨습니다. 자칫 이 중심에 있다고 하는 거 힘이 없게 되면은요, 이 나라에 치이고 저 나라에 치이고 그럴 수 있지만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잘하면은 옛날처럼 새우처럼 당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랬는데 새우에서는 벗어났다고요. 그러니까 뭐 좀 고래는 아니라도 뭐라고 표현해 줘야 할지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큰 고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놀란 것은요, 이미 3.1운동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한테 뭐라고 언질합니까? 미국이요, 세계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미국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항상 각 지역마다 대리인을 두는 거예요. 미국은 오랫동안 일본을 파트너로 해서, 미국은 일본을 파트너로 해서 아시아를 컨트롤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때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본은 미국의 파트너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군국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신통이즘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일본과 손잡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미국이 우리 조선과 한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 한국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고 이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를 원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 손잡고 한반도를 독립시켜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본이 중국 대륙을 침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러분, 김희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5억의 중국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침략할까 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독립이 되게 되면은 바로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서는 중국을 침략할 수 없으니까 중국의 5억의 인민들이 잠을 잘 수 있다.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중국이 확장돼 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나가려고 그래요. 확장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분명히 하고 이걸 지키고 있으면요, 중국이 마음대로 세계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세계를 지키는 것은요, 일본을 지키는 것이고 태평양을 지키는 것이고 미국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의 기독교와 손을 잡고 중국도 민주화가 되어야 됩니다. 중국도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항상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것하고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사명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런 사명을 주셨고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명을 주셨다. 그러려면 대한민국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목적이 뭔지 바울은 자기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그런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는 풍랑을 만나도 풍랑에 의해서 좌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갈 수 있다.
저는요, 한 가지 그래도 긍정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태 일어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이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그것을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심판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도요.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뭐 우리나라를 위협하지 않으면은 뭐 그래도 조금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들려오는 소식에 가면은요, 이슬람권도 지금 어렵고 지금 중국도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세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중요한 뉴스인지 중국이 더 중요한 뉴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미국이나 카나다에 사시니까 어떤 걸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보는 거 보면은요, 중국도 매우 어려워요. 지금 뭐 미국과 싸우려니까 모든 돈을 미국과 싸우는데 투자를 하니까 월급도 못 주고 굶는 사람들이 많고 실업자들이 많고 또 군부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럴 때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바짝 하면은 중국을 더 보고만 할 수 있고 중국을 민주화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시아가 평화로워가지고 아시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아침에도 읽었습니다만은 이승만 박사가 1903년에 쓴 한국교회 핍박 보면은 아시아에서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인 유일한 나라가 우리 기독교다. 한국이다. 한국을 통해서 중국도 일본도 다 기독교 문명으로 바꾸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냐. 이런 얘기더라고요.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가서 미국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정신 차리고 바울처럼 정신 차리고 바울이 배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바울이 탄 배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 마지막 얘기로 하고 싶습니다.